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두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5.18 당시 항공대장이 헬기 사격을 부인했습니다.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등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이 광주의 33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PC방 인근 학교들은 오늘까지 원격 수업이 진행됩니다. 방문 판매 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방역수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부터 대응 체제를 강화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사라질 화력발전소에 다시 화력에너지 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두환 재판에는 5.18 당시 항공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넘게 광주에 주둔하면서 직접 헬기를 조종했는데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한 백성묵 전 203 항공대장. 그는 80년 5월 21일부터 일주일 넘게 광주에 머물며 UH-1H 헬기 10대를 지휘한 인물입니다. 백 전 대장은 증인신문에서 UH-1H 헬기는 비무장 상태로 주둔지인 용인에서 광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광주에 도착해서는 누구로부터 헬기 사격을 지시받은 바 없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헬기 사격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할 거 없어요, 나는. 특히 헬기 사격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밝힌 국가수 김동완 실장의 의견과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건물 위에서 아래를 향해 쏘는 하향 사격은 UH-1H 헬기에서 가능하지만 상향 사격은 헬기의 블레이드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전일 빌딩 안에 있는 탄은은 내부 총격 때문에 생긴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5.18 단체들은 변호사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위증을 하고 있다며 5.18 왜곡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증죄를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도 뻔뻔하게 자신들의 그 주장에 대한 반성 하나도 없이 재판부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저는 죄를 물어야 한다 그렇게 보고요. 재판부는 수치인 불명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등 2명의 증인을 다음 재판 때 다시 소환하기로 했고 8월 재판에는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위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당의 유기홍 의원이 이른바 전두환 재산추징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3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공무원 범죄 몰수법 개정안으로 몰수 판결을 받은 범죄 행위자가 사망한 뒤라도 범죄 수익이 발견되면 이를 추징하거나 몰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두환은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지금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우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는 1도가량 낮겠는데요. 볕이 강해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광주의 자외선 지수는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단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모자나 양산 등으로 볕을 잘 차단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날이 맑게 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서쪽 지역부터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내일 새벽이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지리산과 남해안 부근에서는 최고 80mm가량의 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오후 남해안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되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에서 대전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추가 감염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PC방 접촉자 가운데 60여 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인데요. 접촉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33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다행히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접촉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 부모를 포함해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33번 확진자의 접촉자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아 안심하긴 이릅니다. 광주시는 PC방 업주로부터 193명에 대한 회원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 중이지만 60여 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28명은 회원 명부와 이름, 전화번호가 실제와 달라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인적사항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마 경찰 조사를 통해서 아마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193명이라는 PC방 접촉자 숫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확보한 회원 명단에서 빠진 비회원 이용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해당 PC방에 대한 역학조사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작성을 권고한 수기명부에 방문 기록이 없었고 CCTV를 확인해도 신원 파악이 되는 건 아니어서 업주가 제공한 명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만나서 확인이 안 돼요. 저희들은 저희 이제 어제 주말에 늦은 시간에 가서 저희 그분은 이제 그 업주한테 얘기를 했죠. 광주시는 모든 PC방에 대해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는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등교 개학이 실시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일부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중간고사도 그만큼 미뤄지게 되는데 교육당국은 2주간 격리된 학생이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수업 종소리와 함께 선생님의 출석 점검이 실시되고 학생들의 모습이 차례로 대형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정현이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천천히. 다음 순서는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질 보건 수업, 1인 방송 제작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초, 중, 고등학교는 모두 39곳. 수업 준비와 강의 녹화, 그리고 실시간 강의 등 선생님들의 업무는 그만큼 많아졌지만 학기 초와 같은 혼선은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그 원격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부분은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 어떤 물리적인 공간, 예를 들면 강의를 제작할 수 있는 뭐 전용 스튜디오라든가 이처럼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가운데 11곳에서 이번 주에 중간고사가 실시됩니다. 온라인 수업 기간만큼 시험 일정은 미뤄지지만 문제는 자가격리 학생입니다. 33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학생 2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능동 감시자로 분류된 중고생 37명이 2주 동안 격리에 들어가면서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교육당국은 기말고사 성적으로 1학기 전체 성적을 평가해 불이익을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연기된 평가 일정에 따라서 시험이 치러질 것이고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은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가 출석 매뉴얼에 의거하여서 100% 평가 인정이 되는 걸로. 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치르지 못할 경우 수행평가 등을 활용해 성적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서 방문 판매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25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가 감염병 확산의 온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종 방역 수칙 또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는 안전 불감증도 여전합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빼곡히 모여있는 한 방문 판매 업체. 판매자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노랫가락을 이어가고 흥겨움에 박수를 치는 참석자들에게 생활거리 수칙은 남의 얘기 같아 보입니다. 발열 체크와 손 소독제 비치 등 업체는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나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역학조사의 핵심인 참석자 명부는 일부 누락된 채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영업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방문 판매 업체와 다단계 판매 업체 등과 같은 직접 판매 홍보관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6월 23일부터 방문 판매업이나 다단계 판매업, 유통 물류센터, 300원 이상의 대형 학원, 뷔페 음식점 등 4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하여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광주에 등록된 직접 판매 홍보관은 모두 634곳. 광주시는 이들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고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이 장마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폐수 무단 방류를 막기 위해 상수원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을 집중 감시하고 하천과 계곡의 음식점들이 오수나 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지 여부도 자치단체와 함께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방침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곳에 화력에너지 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쓰겠다는 건데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영취산 정상절벽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폐쇄가 예정된 호남 화력발전소 부지에 화력에너지 시설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올해 초 주민들은 진통 끝에 송전탑 건설에 합의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호남 화력발전소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산단에 공급하는 전력량이 줄어 추가 송전시설이 필요하다는 명분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사라진 곳에 다시 화력에너지 시설이 들어서는 상황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고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에 동의한 취지도 무색하게 만든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발전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송전탑을 설치한다고 해놓고 송전탑을 진행 중에 공사를 진행 중에 다시 이것을 새로운 발전소로 한다 그러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수시는 해당 시설이 유연탄을 사용해 에너지를 얻기는 하지만 전기가 아닌 증기를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송전탑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산단에 있는 업체들한테 스팀을 이렇게 공급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공장이 확장되고 늘어나면은. 하지만 정치적 갈등이 있는 부지인 만큼 여수시는 해당 시설의 허가를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화력이 아닌 다른 에너지 사용을 권유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영취산에서 화력에너지 시설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진보적 가치를 내세웠던 민중당이 최근 당명을 진보당으로 바꾸고 상임대표로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대중적인 진보정당, 또 대한정당을 목표로 선언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당명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전부터 좀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바꾸게 된 겁니까? 예, 총선 전부터 당명 개정 이야기가 있었고요. 당명을 바꾼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당명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대중적인 명칭을 좀 사용하자는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당명만 들어도 이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키게 하는 데 있었고요. 세 번째는 언론에서 민주당까지도 진보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고 또 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진보라고 자칭하는 정당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회적으로 진보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해보자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대중적인 정당 그리고 진보 집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의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민족의 분단으로부터 오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좀 상향 평준화 해보자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큰 방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방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당이 운동권 정당이라거나 또는 소수 정당, 소금 정당의 이미지나 그런 사업 방식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대폭 변화를 시켜서 대중적 진보 정당으로 좀 나아가 보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그 국회에 입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신인 민중당의 경우요. 어떻게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이번 총선은 촛불 항쟁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루라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의 인물이나 정책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중적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도 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새로운 이름 진보당으로서 출발을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최근에 서구나 광산구, 북구의회에서 의원들의 무슨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의원들의 개개인의 자질 문제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광주 정치가 내부 감시나 또는 견제가 되지 않는 이 구조로 되어 있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일당 독식을 끝내는 것 그리고 정치적, 도덕적,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만들고 혹시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다고 하면 그 제도를 보완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2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광주 정치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 지방의회가 되도록 우리 진보당의 의원들을 대거 당선시키는데 우리 당의 역량을 총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진보당 광주시당 김주업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의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목포권에서는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을 준비하는 별도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 효율적인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물음을 던지며 전국적인 의대 설립 경쟁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대 국회의 의대 정원 확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아마 병원협회에서 주관해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게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가면 2054년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의사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부족하다. 전국 암 발생률 1위, 만성질환 비율 1위, 인구 10만 명당 의사 1인당 진료 책임 인구 최하위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인도, 그리고 두말할 것 없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전남이 전국 유일의 의과대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할 근거는 많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인구가 많은 서울시, 창원시 등 감염병 사태를 겪고 난 뒤 전국에서 우후죽순 의과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목포대 의과대 토론회가 열려 의대 설립 경쟁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해 타당성이 확인된 목포대 의과대 연구 영역 결과를 국회에서 다시 발표하며 의대 신설의 우선권이 목포대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목포의대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 전문가들과 목포 시민들과 의논하는 토론하는 목포시와 순천시, 목포대와 순천대의 갈등을 우려해 지역을 모호하게 밝히지 않고 전남 의대를 주장하는 전라남도의 두루뭉술한 전략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목대 의대에 대한 분명한 것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미 그것은 목대 의대의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자칫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대 신설에 이르지 못하고 기존 의과대 정원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목포대 의과대의 조속한 설립이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가 1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시범 신도시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용섭 시장은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동차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 신제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범도시 사업 조성에 국비 4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민주당에 건의했습니다. 제안이 성사될 경우 광주 송정역이나 첨단 3지구, 광주역 등 52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인공지능으로 특화된 1조 원 규모의 신도시가 오는 2025년에 들어서게 됩니다. 고흥만 일원의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 절차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고흥만 일원 지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10시쯤 한 남성이 대구 동부소방서 119 구급대 문을 열고 고생 많으십니다란 말과 함께 봉투 2개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봉투 안에 있던 건 현금 152만 원과 손편지. 빛고을에서 보험 설계사 겸 보상 강의를 하는 40대 중년 남자라며 형제도시 달구벌 소방관님들께 대구에서 한 강의로 전액을 기부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소방 관계자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소방용품을 구매해 구급대원에게 보급할 예정이라며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2020년도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광주여대 출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태극마크를 단 안산과 2018년 대학 실업 양궁대회 세계 타이 기록을 세운 곽진영,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이 그 주인공인데요. 국가대표들은 올 하반기 세계 양궁연맹 현대 월드컵 시리즈와 아시아컵 시리즈에 출전합니다. 문화예술작품을 좀 더 폭넓게 감상하고 싶을 때 비평가의 시선을 참고하곤 하는데요. 작가 4명의 작품 16점과 예비 비평가의 글을 함께 걸어둔 전시가 산수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오늘날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은 무엇인지 조선대 시각문화 큐레이터 전공 학생들이 고민해봤다는데요. 7월 4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발레 공연 무대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유스케어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광주시립 발레단이 선보이는 발레 갈라 콘서트인데요. 라 실피드, 백조의 호수 등 유명 발레 작품 중 로맨틱하고 정열적인 발레 공연을 선보입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30도로 어제보단 1도가량 낮겠지만 매우 덥겠고요. 볕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광주 외 자외선 지수 가장 높은 위험 단계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볕 차단 잘 해주셔야겠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서쪽 지역부터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비가 쏟아지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는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지리산과 남해안 지역에서는 최고 80mm가량의 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 남해안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동반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은 19.7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8도로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광주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낮아지겠고요. 당분간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